자, 제25포인트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는 17문제에서 18문제가 시험에 우리가 출제되고 있고요. 40문제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자, 가장 중요한 영역이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자, 우리가 우선 먼저 우리가 그 5개년 정도의 그 부분에서 설립에 관해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한 문제가 나올 거냐? 내가 볼 때는 2024년도에는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 문제, 네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은요,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 상법 이론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뽑아내서 이론화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법전을 중심으로 시험에 다 나오니까, 우리가 굳이 뭐 법전 밖에서 공부할 게 아니고 법전을 놓고,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뭐 좀 공부할 거, 이런 정도만 잘 챙기고 문제 풀어보면 거의 뭐 90점 이상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론적인 어떤 것이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조문 중심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제 강의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로 거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5개년 정도의 경우에 설립이 잘 나오고 있진 않았지만, 한 문제는 꼭 나오죠, 최소한. 그런데 두세 문제 이상 정도 나오고 어떤 때 다섯 문제까지 나왔던 어떤 영역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설립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문제 이상은 뭐 내야 되겠다 이래서 한 문제 내고 이러는 건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세네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제 발기인 변태 설립상 정관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파트. 그다음에 이제 주식 인수 방법이 이제 발기 설립, 모집 설립이죠. 그래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을 다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립 전반, 그다음에 발기 설립에 관한 문제 하나, 모집 설립에 관한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주식의 인수와 납입 설립경과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실체 형성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창립 총회 이렇게 나오고, 설립 등기와 설립 무효도 간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문 하나 정도로, 지문 하나 정도요. 조문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발기인 등의 책임, 요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는 이런 어떤 범위 내에서 이제 공부를 준비를 하고, 제 25포인트에서는 1번입니다. 주식 발행 사항 결정까지에 대한 공부죠. 자, 보겠습니다. 25포인트요. 주식회사 설립의 기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개념도 이제 한 문제씩 들어가기도 하고, 뭐 자본의 3원칙, 수권자본제도 뭐 복잡하게 공부를 했는데 다 버려버리면 돼요. 요즘에는 최근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버리고 설립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개념을 이제 보면은 좀 하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하면, 주식회사가 뭐냐 그러면, 주식회사는 이제 자본금, 옛날에는 자본이라고 했는데 이걸 금으로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의 3요소로 구성된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하고 주식에 관계되는 어떤 내용들은 이제 또 다시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한 책임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한 책임을 지는데, 출자 가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 그다음에 출자 가액을 한도로, 그죠? 직접 연대 무한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 이렇게 있죠. 합자 회사의 경우는 직접 연대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고요. 출자 가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가, 간접은 연대가 없어요. 요게 이제 뭡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자 회사는 무한 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연대 유한책임사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에서 는 2인 이상의 직접 연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 가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접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는 뭐예요? 누가 있다? 우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다. 그래서 출자 가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는 뭡니까? 1인 회사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책임을 지는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으로 존재해야 하고, 1인 회사를 인정하지 않죠. 설립 시에.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설립 후에도 이제 인정을 안 하죠, 거기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간접 유한 책임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설립에 대해 설명을 하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제 주식 인수 방법의 경우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인수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발기인이 전부 다 주식을 인수하면 발기 설립이고,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일부 주주를 모집한다 그러면 모집 설립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이론적으로 293조부터 쭉 나오는 어떤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발기 설립한 문제, 모집 설립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각각. 그다음에 이제 설립 전반해 가지고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도 과거에는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요. 주식 유한 책임회사는 설립 시 정관을 작성하고 출처가액 전액 인수하고 납입하여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출처가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액을 납입하고 인수 납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명의 사업자회사는 우리가 그죠? 인적 결합이 강한 거죠. 우리가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직접 연대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 직접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행을 하지 않고 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액이 이행하지 않고 등기하여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나왔잖아요.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 책임 회사에는 인적 결합이 강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자가액을 전액을 다 납입하지 않더라도 그죠? 등기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뭐예요? 전액을 납입해야 되만 한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과거에 나왔다라고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기억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인데 옛날에는 이제 발기인 조합 설립 중에서 아니면 설립 중에서를 중심으로 발기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서 빈출 영역이고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문항 두 문항으로 나오고 넘어가는 거죠. 자, 발기인을 보겠습니다.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에만 존재하고 설립 기획을 주도하는 자죠. 설립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기인을 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설립 기획을 주도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정관의 김영란이 서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법에서 학자들은 발기인을 정할 때 정관의 김영란이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고 정관에 김영란이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설립 계획을 주도했지만 정관에 김영란이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유사 발기인이 되는 거고요. 설립 계획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정관에 발기인으로 김영란이 서명했다. 이거는 발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발기인은 뭐다? 정관에 김영란이 서명한 자가 발기인이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은 1인 발기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인 설립이 인정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1인 이상이며, 그죠? 서면으로 일주 이상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같이, 요런 것들은 이제 문항으로 자주 들어가는 겁니다. 요 파란 걸로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인데요. 발기인의 권한에 관한 문제도 좀 시험에 나오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죠?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좀 구분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개업 준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발기인의 권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분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틀리는 문장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는 다수설에 의하면 학설에 의하면은 발기인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업소의 구입, 기계 공장 등의 구입, 영업 양수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이잖아요. 성립한 회사가 되면 회사가 성립하면 발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립한 회사에 대한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한다? 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기인은 우리가 그냥 판례가 아니고 다수설이면 그냥 발기인은 개업 준비 행위 못 한다. 할 수 없다. 요거 이제 입장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 이제 판례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내용을 놓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발기인이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발기인의 그죠 권한이다 내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판례 이제 문제 출제하면서 그러면 판례가 이렇게 볼 때는 개업 준비 행위는 판례로 보면 발기인의 권한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판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운수회사입니다. 운수회사가 성립한 후에 회사에 성립한 후에 그죠 영업을 위해서
제3자와 체결한 자동차 조립 계약. 요거는 이제 개업준비행위잖아요. 이거 발기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판례는 이런 경우에 발기인의 권한 내 행위로 거둔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성립 후에 이런 부분은 성립 후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 판례 입장에 따르면 다시 정리하면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개업준비 행위가 전부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 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설에 의하면 개업준비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나오고 있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개업준비행위는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좀 알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표현하는 게 이제 발기인 조합인데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단과 조합은 2인 이상 결합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합은 이제 법인으로 연결 안 되고 법적 성질이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단은 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사단법인, 조합법인은 없다. 조합은 계약이다. 그럼 조합이 왜 계약인데 2인 이상 결합한 단체인데 조합이 뭐냐? 뭐 이게 어떤 의미야? 뭐 이렇게 설명할 거로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 기억하면 됩니다. 합자조합이 86조의 2에서 의의가 나오잖아요.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조합 채무에 그죠? 조합의 채무에 그죠? 조합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어? 조합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상호 출자해서 86조에 나온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한다. 상호 출자하는 겁니다. 사원 둘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그죠? 조합원들이 그죠? 에, 상호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다. 요게 합자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2인 이상이 뭐죠?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다 이거예요. 약정이 뭐예요?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계약이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합자조합에 관한 조문을 보고 아 이거구나 이게 조합이. 그럼 조합이 이거고 2인 이상 결합한 단체는 맞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자조합의 법적 성질은 1인 이상의 1인만 있는 발기인이 1인 있는 회사는 조합이 형성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그 2인 이상 그 발기인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발기인이 이제 우리가 설립 중에서 업무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합이 생기면은 이제 과반수로 그죠? 결의를 해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인밖에 없으면 1인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설립중의 회사입니다. 설립중의 회사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설립중의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제 설립중의 회사는 등기 전의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강학상으로 정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 이후 회사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눠지고 근데 통상 회사는 등기 이후 회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리사단법인이죠. 등기 이후 회사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등기 전 회사는 뭐예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격이 없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중개사의 법적 성질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 다음에 설립중개사는 강학상 개념으로 정해진 거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없다고 하면, 그죠? 설립중개사가 전부 없다고 하면 이제 설립중개사에서 하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진 강학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판례에서 이제 설명하고 과학상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창립식이 뒤에서 좀 또 다시 설명하고요. 창립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중에는 성립식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성립식이라는 개념보다 설립 중에서의 성립식에는 정관이 작성되고 성립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창립식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일주 이상 인수한 때다. 23년도에도 한 번 나왔잖아요.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맞고 넘어가려면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정관을 일단 작성하고 일주 이상 인수했다. 그전에는 뭐가 돼요? 설립중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발기인이다 하는 거죠. 권리의무의 주체는 발기인이 이름으로 사유되고 팔아야 되는데 설립중개사가 되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긴 하지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립 시기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일주 이상 인수할 때고 설립중개사의 법정 성질은 뭐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라고 표현하고 이거 판례 입장이면 다설이다. 그다음에 권리 능력의 유무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권리 능력 없으면 무조건 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립하기 전에 그 어떤 그 회사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통상적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 능력, 이건 이제 권리 능력자잖아요. 당사자 능력이 있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능력이 있고 예금 거래 능력, 예금도 이제 해야 되고 어음수표 등을 발행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음수표 능력도 인정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강학상의 개념을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우리가 성립 및 창립 시기는 정관을 작성하고 일주 이상 인수했을 때다. 설립 중의 회사의 어떤 내용은 강학상의 개념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주 이상 인수하기 전에는 설립중 회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발기인의 명의로 이제 우리 산단 말이죠. 발기인의 명의로 물건들을 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의무의 주체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이제 발기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건 등을 샀을 경우에 회사가 성립하면 그냥 어떤 이전 행위 절차가 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발기인의 이름으로 있었으니까. 성립한 후에는 설립중 회사와 실체 같으니까 법적 이전 행위 등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설립중 회사의 재산 관계가 모두 권리 의무 관계가 그냥 회사로 귀속한다. 맞는데 설립중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경우도 그냥 넘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발기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전 행위를 하고 발기인의 이름으로 있을 때 이전 행위를 하고 성립한 회사로 이전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별거 아니잖아요, 의미는. 그죠? 설립 중에서 성립 안 하니까 발기인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 행위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요. 이제 소멸도 이제 가끔가다 나왔는데 까다로운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발기인 조합이라고 하는 건 2인 이상 발기인이 존재할 때 이제 조합이 생기는 거고 1인 발기인이 있으면 안 생기는 거지만 그 조합이 형성이 됐다 해도 그죠? 설립중 회사가 창립이 됐다 해도 발기인 조합은 없어지지 않고 발기인 조합과 설립중 회사가 싹 없어지는 건 뭐예요? 등기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회사가 성립하면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그 성립이 언제 등기시에 소멸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시험에서 뭐 설립중 회사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낼 수도 있는 어떤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발기인, 설립중 회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발기인 조합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두 개를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9조는 요거는 독자적인 문제로 최근에 가끔 나와요. 가끔. 옛날에도 가끔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문항으로는 좀 들어가는 거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제 회사 설립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뭐 정관의 기재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변태 설립사항 하나 정도 기억하고 절대적 기재사항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건 다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20년대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호의 목적, 2호 상호,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걸 외우는 거,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의 금액, 회사가 그죠?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 다음에 본점의 소재지, 이런 거 다 기억해둬야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사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니잖아요. 대표이사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대표이사나 대표 집행임원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317조 2항에서 2항의 9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소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는 주소까지 기재해야 되고 이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소는 안 들어갑니다. 주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그 저기 등기사항이죠. 주소까지 집어넣으면은 이제 뭐냐면 주소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뭐 잘 안 되지만 옛날에 주소 변경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럼 변경 등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사의 경우는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고 대표이사만 대표적이니까 주소까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등기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기인이죠. 발기인의 경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우리가 뭐예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데 1호부터 8호까지는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공고하는 부분이요. 회사의 공고는 요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문 그대로 요것도 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공고는 간부 또는 시사에 관한
신문이죠. 게재하는 일간 신문에 하여한다. 다만 회사는 공고를 정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대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회 결정으로 이런 건 아니죠. 주총회 결정으로 안 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요건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요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항 조항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이제 나오면 그대로 공고에 대한 어떤 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3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관이란 뭐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라, 외워라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정관이 자주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이런 의미가 정관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치법규로서 우리가 그죠 뭐야 법규범성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1순위로 상사 적용 법규 하실 때 1순위가 정관이 제1순위고 그다음에 특별법, 조약은 특별법과 관계되니까 특별법하고 같이 갖고 그다음에 상법전, 상간수법, 민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상법의 어떤 법원이 아니고 민법과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상법에서 정해주는 게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율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그죠? 어떤 법적 어떤 효과를 부여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민법 내용이라도 참조하라 해가는 게 이제 상법제 1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작성은 누가 작성을 해요?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정관의 작성은 누가 한다? 아, 발기인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이 이제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각 발기인이 기명단위 서명해야 된다. 1인 설립이 인정이 되니까 각 발기인이 되죠. 2인 이상의 발기인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뭐 대표조 발기인이 해야 된다. 다 틀리죠. 각 발기인이 기명단위 서명해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1인 설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발기인 1인으로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3월 이상 기타 사안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기간까지 계속 공고해야 하고 상법 시행령 6조 5항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정기총에서 이를 승인한 후 1년간 계속 공고해야 된다. 다만 공고기간 이외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0조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 변태설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변태설립사항은 이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 있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나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특별이익, 그다음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 종류 수량 가격과 그죠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수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전 출자와 현물 출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금전을 출자해도 주식을 받아야 되고 현물로 출자해도 주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출자는 주식회사의 출자는 뭐다? 금전 출자와 현물 출자가 있다. 둘로 해가지고 주식을 받는 거다. 주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우리가 이제 그 현물 출자의 경우는 이제 그 출자해가지고 회사와 관련된 어떤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체법상 계약이다. 주식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는 회사와 연결돼서 이제 어떤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제 단체법상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재산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기인과 그죠 양도인이 결정을 하고요. 계약을 맺고 성립한 후에 그죠 양수인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누가 돼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기인의 개인의 자격으로 양도인과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요거는 개인법상 계약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현물 출자는 단체법상 계약이고 우리가 재산 인수는 개인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합병 그러면 회사끼리 그 뭐야 계약을 맺는 거죠. 합병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것도 단체법상 계약이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어떤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단체법상 계약이다. 근데 재산 인수는 우리가 회사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발기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복잡하게 막 이해하고, 이뭐 맞냐 틀리냐 하지 말고, 현물 출자는 단체법상 계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인수는 개인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는 옛날에 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기억하면 되겠고, 안 나오는데 그냥 그런 일도 있구나. 자,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요 네 가지가 이제 변태 설립 사항이다. 이 변태 설립 사항이 아까 얘기했죠. 정관에 절대적 기재 사항이 있고, 그죠? 8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다. 이게 상대적 기재 사항이다. 변태 설립 사항은 뭐예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정관에 이 네 가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는 무조건 틀리는 거죠.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상대적 기재 사항이다. 변태 설립 사항. 요걸 좀 잘 하고 네 가지를 잘 기억해둬야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엔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공부를 해두는 거죠. 금전 이외의 재산 출자, 금전 출자와 재산 출자, 출자의 경우는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주식을 삼으로써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원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회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분은 이제 지분권을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 회사에서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회사가 성립하면 사원이 되고 주주가 되고 이런 거죠. 금전 이외에 재산 주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신용 노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금전 기타 재산을 얘기합니다. 금전 출자와 기타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신용 노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의 범위에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죠.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요. 현물 취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발기인으로 했는데 없애버렸으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현물 출자자는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참 애매합니다. 그냥 맞는 걸로 이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모집 설립에 해당되는 거죠. 발기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기인이 모두 준식을 인수하니까 발기인이 뭐예요? 금전 출자도 하고 현물 출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기인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발기 설립의 경우도 제한이 없으니까 제3자가 가능하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집 설립의 경우는 이제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하고 그냥 발기인으로 하던 걸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발기인은 그 현물 출자자는 발기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걸 맞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틀리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모집 설립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발기인이 아닌 자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로 우리가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는 설립 시에는 정관과 주식 청약서에 기재되고요. 신주 발행 시에는 이제 주식 청약서에만 기재한다. 이 현물 출자뿐만 아니라 변태 설립 사항에 관한 거는 다 우리가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기재 뭡니까?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다 우리가 어디에요?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에 해당되는 건 현물 출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정관에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주식청약서도 기재해야 된다. 자, 현물 출자는 발기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 설정 기타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교부해야 된다. 295조 2항에 나와 있는 어떤 건데 요게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 거죠. 금전은 납입하고 현물은 이행하는 거죠. 납입 이행했을 때 납입은 금전입니다. 그다음에 이행은 뭐가 돼요? 현물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종로에 나왔었던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미리 좀 하나 좀 땡겨서 이제 같이 이론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를 해태한 경우의 경우인데 우리가 실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 설립에만 있는 거예요. 모집 설립의 경우에 이제 금전 출자한 주식 인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전 출자하면은 이제 출자하면서 납입기를 정했는 제1차 납입기를 정했는데 그 기간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또 한 번 기일을 해가지고 이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뭐 주식 인수인의 질을 잃는다, 실권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집 설립의 경우에 금전 출자의 경우만 실권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물 출자의 경우는 실권 절차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 이것도 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좀 나오는,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잘 안 나오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죠. 현물 출자의 불이행, 금전의 불납입, 현물 출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서 현물 출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 또는 정관을 변경해서 설립 자체를 속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행담보 책임, 발기인이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이 있잖아요. 납입담보 책임이라는 금전이 이제 그죠? 금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발기인이 연대서 납입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인데 납입담보 책임이 있지만 발기인은 이행담보라고 하는 불이행에 대해 또 이행담보 책임이라는 그런 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은 뭐예요? 현물.
그 다음에 납입은 뭐예요? 금전이죠. 금전의 경우만 이제 발견의 책임이 생기고, 우리가 현물에 대해서는 발견의 책임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물 출자 봤고요. 그 다음에 재산 인수입니다. 재산 인수라고 하는 거는 목적보물의 범위는 다 그 현물 출자와 같은데, 현물 출자는 우리가 출자의 범위잖아요. 주식을 받잖아요. 근데 재산 인수는 성립한 후에 회사가 이제 양수인이 돼가지고 그 성립한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 관계는 뭐예요? 발기인과 양도인이 그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별적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현물 재산 인수입니다.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재산이다. 양도인과 발기인이 회사 성립 전 계약하고 양수인은 그죠? 뭐가 돼요? 양수인은 성립한 후에 회사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립한 후에 회사가 회사 성립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다. 계약 당사자는 발기인과 양도인이고 재산인수의 양도인은 이제 제한이 없다. 또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발기인도 이제 제한이 없잖아요. 모집 설립의 경우에. 그래서 뭐 다 갖게 됐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가자. 재산 인수는 개인법상 거래 행위나 현물 주자는 단체법상 출자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1조입니다.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사의 결정. 요것도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오고 지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긴 전원의 동의로 한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발긴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발기 정관의 정함과 상관없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틀리죠? 정관으로 먼저 정하고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 놓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 가반수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정관을 정하지 않더라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틀리죠? 정관으로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한다. 여기 이제 1호, 2호, 3호 다 외워야 돼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립에서.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그 수와 금액,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 이렇게 놓고 이제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긴 가반수 동의로 이를 정한다. 틀리잖아요. 전원의 동의를 해야 된다.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발긴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틀리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91조 잘 기억해 두고요. 주식 발행사의 결정은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맞죠? 회사가 성립한 해도 주식의 종류와 수와 내용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344조 2항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종류 주식의 경우에 그 내용과 수 정관으로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292조입니다. 정관의 효력 발생의 문제. 이것도 이제 간혹 잘 나오죠. 정관은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우리가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의 경우도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 발기설립의 경우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공중인의 인증을 받지 않고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날인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23년에도 나온 내용인데 잘 기억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서는 자본금은 10억 미만이라는 경우에도 공중인의 인증을 받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설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의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더라도 공중인의 인증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서는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날인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 모집 설립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고 주식회사 발기 설립 비용은 이제 우리가 까다로운 건데 옛날에는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안 나오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잊어버리는 걸로. 발기 설립 시 원시정관, 변경정관, 원시정관은 변경하면 변경정관이 되는 거예요. 공중인의 인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변태 설립상의 경우는 우리가 법원에서 하니까 그죠 공중인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죠. 모집 설립 시 원시정관은 공중인의 인증을 요구하지만 변경정관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설립 시 원시정관은 공중인의 인증을 요구하고 공중인의 인증을 요구하는 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변경정관은 필요 없다.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원시정관의 공중인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292조까지 설명을 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1회 문제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나는 원시 사원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시 사원이 발기인과 비슷한 어떤 위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그죠? 289조에 뭐예요? 어, 그 1항에 8호까지 8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무형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주식 발행사의 결정 내용이잖아요. 동의를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긴 전에 동의를 한다. 291조 우리가 3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를 모집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맞죠? 발기 설립의 경우는 되는데 요 모집 설립은 안 되죠. 4번이 틀렸네요. 모집 설립 잘 봐야 돼요. 발기 설립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증인의 인증 없이 되는데 모집 설립의 경우는 10억 미만이라 해도 공증인의 인증을 요한다. 4번이 틀렸네요. 각 발기는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그죠? 293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우리가 그 이해 부분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 이사, 감사를 둔 경우에서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사항이죠. 주소는 아니고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대표 우리가 이사나 대표 집행임원의 경우는 이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이제 우리가 등기사항이다. 그런 거죠. 2항 317조 2항에 이제 부호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여기 8호죠. 등기사항인데 기재사항은 아니다. 정관에. 회사 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작성합니다. 각 발기인이 기명란이 서명해야 되는 거죠. 대표 발기인이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 공직인의 인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각 발기인이 그죠? 기명란이 서명할 때 효력이 생긴다. 3번 또 틀렸네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답이 4번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4번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법 시행령 그 6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 4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회사가 무형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발긴 전원의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거는 상법 조문으로 다 했는데 4번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1, 2, 3, 5가 다 맞다. 다 틀린다. 틀렸잖아요. 그죠? 다 틀렸는데 그러면 4번이 맞겠구나.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이 4번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290조에서 나오는 거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대적 기재사항이 변태설립사항이다. 현물 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생기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것도 현물 출자죠. 우리가 변태설립사항이다. 회사 성립부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하면서 효력이 있다. 정관에 기재 안 해도 효력이 있다. 재산 인수의 경우 틀리죠. 상대적 기재사항이 변태설립사니까 해야 된다.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도 뭐예요? 변태설립사항이죠. 290조에서 우리가 1호, 2호, 3호, 4호에서 나오는 거죠. 현물 출자 1, 2, 3, 4가 맞네요. 현물 출자 재산 인수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주소 보고로 검사인의 주소 보고에 가름한다. 현물 출자 재산 인수는 299조의 2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립 비용과 보수, 그 다음에 발기인의 특별이익은 요 공직인의 조사보고로 가름한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요것도 이제 간혹 잘 나와요. 그냥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설립경과 조사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회분입니다. 주식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회사의 공고는 간보 또는 시세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3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회사는 정관에 그죠?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요.
회사는 전자력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소를 등기해야 된다. 이건 상법 시행령 6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회사가 전자력 공고를 공고할 경우에 3월 이상 기타 사안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 정기종에서 이를 승인하면 2년간 계속 공고해야 된다. 요거는 그 시행령 그죠? 시행령 그저 6조 5항에서 이렇게 요 기간이 나와 있어요. 맞는 거죠. 회사가 전자력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게시기간과 게시에 관한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 맞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289조 5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전자력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공고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긴 했었는데 뭐 잘 나오는 거는 아니죠. 최근에 이렇게 까다롭게 안 나오는데 한번 이제 우리 보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번도 이렇게 풀어보고요. 뭡니까? 1번이 답이네요. 2, 3, 4번은 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번 문제 사회분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 사항 결정에 관한 설명을 틀리는 것. 독자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문항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91조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그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해야 된다.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정하지 않더라도 그럼 틀리는 거죠. 그렇게 많이 네요. 1항 맞고 1번 문항 맞고 281호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면 주식을, 이건 2호에 해당되는 거죠. 액면 주식이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 수와 금액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긴 전에 동의를 이해한다. 요거 3호에 해당되는 거죠. 3항형.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긴 조언원에 이를 의한다. 회사 설립 당시 주식 발행사의 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에 동의하면 그 전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종류와 수를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그건 맞는 거죠. 1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만들어 본 거죠.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사항 결정에 관해서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상한 주식이나 전환 주식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 1호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에요. 다시 291조에. 그래서 5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분이죠. 상법상 현물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현물 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해서 부여할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290조의 2호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 쌍무 유상 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 하자 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치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뭐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뭐 따질 필요 없이 맞는 겁니다. 그냥 맞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기 설립 시 현물 출자하는 자의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우리가 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95조 2항에서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관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교부해야 된다. 발기 설립 시 현물 출자 이행에 관해서는 공증인이 아니죠. 감정인의 감정이죠. 299조의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요건 틀렸네요. 4번이. 현물 출자는 발기인이 그죠? 출자물을 불이행한 경우에 우리가 현물은 불이행, 그 다음에 금전은 불납입 이렇게 되는 거죠. 금전은 납입, 현물은 이행이다. 불이행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과 일반 원칙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에, 그죠? 가백 어, 가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요게 이제 현물 출자는 발기인이 출자 목적을 불이행한 건 민법상 채무 불이행 원칙에 하거나 에, 현물 출자하는 자에게 이 가백에 이렇게 나왔네. 이게 왜 이렇게 되게 나왔지? 현물 출자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기인이. 또 갑을 우리가 이제 현물 출자자로 요 갑을 요걸 했는데 요거 고치겠습니다. 현물 출자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저기 여기서 현물 출자자로 해놓고 그래서 틀린 것은 우리가 4번이 틀렸다. 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왜 갑이 됐지 갑자기. 그래서 좀 고치는 걸로 하고요. 좀 오류가 있었네요.
자, 14번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보고요. 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풀어보고,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해서 이제 다시 또 293조부터 쭉 이제 발기설립, 모집설립을 구분하는 부분, 요거 좀 많아요, 내용이. 그렇게 이제 한번 설명해보고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